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럼 나한테서 훔쳐간 그 수억 원으로 사드세요. 여기서 불쌍한 척하지 마시고요. 어두운 사무실, 묵직한 업무용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액정이 켜지는 순간 뿜어져 나온 창백한 빛은 수수용 메스처럼 사무실의 정막을 날카롭게 갈랐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까지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각이었다. 나는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췄다. 건조한 날씨 탓에 거스러미가 일어난 손가락 끝이 욱신거렸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화면으로 향했다. 은행 앱에서 보낸 자동 이체 알림이었다. 내 휴대폰이 아니었다. 남편 김지훈이 책상 위에 두고 간 낡은 태블릿 PC였다. 샤워할 때조차 휴대폰을 욕실로 챙겨 들어가는 그 치밀한 남자가 모든 계좌 정보가 연동된 이 태블릿이 사무실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모양이었다. 엑셀 파일의 전도별 예산 칸에서 커서가 깜박거리고 있었지만 내 동공은 팝업창 위에서 격렬하게 수축했다. 스팸 문자도 대출 광고도 아니었다. KB국민은행에서 온 이체 완료 메시지였다. 이체 금액, 금 400만 원. 그리고 수취일란에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 3글자가 박혀 있었다. 박순자. 바로 시어머니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니 이내 흉곽을 부수고 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400만 원 김지훈이 한 달에 손에 쥐는 월급이라야 450만 원 남짓이다. 그는 늘 내게 돈이 없다고 징징거렸다. 우리가 나중에 들어갈 아파트 자금을 마련하려면 적금을 들어야 한다며 자기가 그 돈을 따로 관리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었다. 차가운 액정 유리에 손끝이 닿는 순간 나도 모르게 경련이 일었다. 나는 알림을 밀어내고 거래 내역 상세 보기로 들어갔다. 그 순간 내 눈앞의 세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기괴한 폐허로 변해버렸다. 이번 달만이 아니었다. 지난달, 지지난달, 심지어 우리가 갓 결혼했던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까지. 매달 월급날이면 급여의 90%에 달하는 거액이 어김없이 서울의 낡은 반지하 빌라에 있는 그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적요란에 적힌 건 생활비나 대출 상환 같은 단어가 아니었다. 딱 2글자, 내 뺨을 후려갈기는 듯한 단어였다. 효도. 나는 바싹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소리 없이 그 단어를 뱉어보았다. 효도. 위장이 뒤틀리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불과 30분 전 현관에 서서 내가 반짝이게 닦아놓은 구두를 구겨 신으며 당당하게 외치던 김지훈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다. 여보, 이번 설에 당신 상여금 꽤 나왔지? 엄마가 김치 냉장고 바꾸고 싶다던데 당신이 좀 알아서 해드려. 나 이번 달에 적금 넣느라 빠듯해서 담배까지 끊은 거 알지? 그 말을 할 때 그의 눈동자는 내 눈을 피해서 이리저리 흔들렸다. 그때는 그게 쥐꼬리만한 월급에 대한 가장의 부끄러움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아내를 도축 직전에 살찐 소로 보는 사기꾼의 은밀한 희열이었다.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차가워진다는 걸 처음 알았다.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결혼 전 한강변의 칼바람 속에서 내 손을 잡고 맹세하던 그가 떠올랐다. 수민아, 지금은 내가 가진 게 없지만 돈 때문에 너 서럽게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우리 같이 열심히 모아서 전세 서름 없는 우리 집 꼭 장만하자. 그때 그의 손바닥은 따뜻하고 건조했고 눈빛은 눈물이 날 만큼 진실해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서울 강남의 오피스 빌딩, 대기업 팀장으로 억대 연봉을 받는 내가 고작 주차비 몇천 원을 아끼겠다고 옆 블록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다.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산철 지나간 코트를 입고 액정이 깨진 휴대폰을 테이프로 붙였으면서 그놈의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위해 개미처럼 밤낮 없이 일했다. 그런데 내 남편이라는 작자는 내 가족 카드로 비싼 담배와 커피를 즐기면서 정작 자기 월급은 몽땅 효도라는 이름의 거대한 사기극에 쏟아붓고 있었던 것이다. 사무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다. 경악과 충격으로 일그러졌던 표정은
서서히 섬뜩할 만큼 차가운 무표정으로 굳어갔다. 당장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은 충동은 단 1초도 들지 않았다. 이 순간 한수미는 죽었으니까. 사랑을 믿고 헌신을 믿고 가화만 사성을 믿었던 그 멍청한 여자는 이 차가운 겨울밤 은행 거래 내역서 앞에서 사망했다. 나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냉정하게 3년치 거래 내역 전체를 내려받게 한 뒤 내 개인 클라우드로 전송했다. 그리고 프린터 전원을 켰다. 예열되는 기계음이 낮게 우문거렸다. 그 소리가 마치 칼을 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1장, 2장, 3장. 따뜻한 온기를 품고 토해져 나온 종이들. 그 위에 빽빽하게 박힌 숫자들은 도둑맞은 내 인생이었다. 나는 종이를 반듯하게 접어 가방 가장 깊숙한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다. 서울의 밤바람이 칼날처럼 뺨을 스쳤다. 차에 올라타 차가운 핸들을 움켜쥔 채 아뷰리 너머로 번지는 화려한 도시의 네온 사인을 바라보았다. 그래. 텅 빈 차 안에서 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쇳소리가 섞인 낯선 목소리였다. 그렇게 연기하는 걸 좋아한다면 이번 설에는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쇼를 보여줄게. 별표. 경기도 일산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선 건 설날 당일 오후였다. 외벽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복도식 아파트. 복도에는 묵은 곰팡이 냄새와 집집마다 음식을 지지고 볶는 기름 냄새가 뒤섞여 묘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김지훈은 벌써 와 있었다. 내 명의로 대출받아 산 그의 중형 세단이 단지 내에 몇 없는 방문객 전용 주차 명당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백화점에서 산 고급 선물 세트를 양손에 들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내 손에 들린 건 최고급 한우와 홍삼이었지만 사실 그건 지난 3년간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를 증명하는 증거물이었다. 현관 앞에 섰지만 바로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색바랜 깊춘대길 부적이 붙은 방화문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사리를 눌러야 했다. 문 안쪽에서는 TV 소리와 남자들의 과장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형, 이번에 바꾼 골프채 죽이는데? 또 형수님이 사준 거야? 시동생 김지민의 목소리였다. 얘야, 말도 마라. 내 형수 그 사람 알잖아. 짠순이인 거이. 내가 비상금 모아서 산 건데 나중에는 친구가 줬다고 둘러대야지. 김지훈의 목소리에는 미꾸라지 같은 능글맞음이 묻어 있었다. 근데 엄마가 말한 그 적금 핑계가 진짜 잘 먹히더라. 3년 동안 의심 한 번을 안 하네. 그럼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데? 그 공 같은 며느리는 그냥 칭찬 좀 해주면서 자기가 이 집안 기둥이라고 치켜 세워주면 알아서 지갑을 연다니까? 시어머니 박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문을 뚫고 나와 내 고막을 찔렀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랬구나. 이 집구석에서 나는 가족도 심지어 현금 인출기도 아니었다. 그저 셋이 모여서 씹어대기 좋은 호구였을 뿐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지난 추석의 기억이 떠올랐다. 하루 종일 기름 냄새에 쩔어 전을 부치느라 허리 한 번 못 펴던 나의 거실에 앉아 과일을 깎아 먹으며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깔깔대던 그들. 내가 전이 담긴 접시를 들고 나가자 시어머니는 힐끗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좀 탔네. 수민아, 여자가 밖에서 돈 좀 번다고 부엌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게 다 실패한 인생이야. 그때 나는 어떻게 했더라? 죄송하다고, 다음엔 더 신경 쓰겠다고 비굴하게 웃었다. 그리고 다시 그 후텁지근한 부엌으로 돌아가 몰래 눈물을 훔쳤다. 그 멍청했던 한수민, 정말 죽어 마땅했다. 나는 번쩍 눈을 떴다.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안에서 들리던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문이 열리고 가식적인 미소를 잔뜩 바른 김지훈의 얼굴이 나타났다. 어우, 여보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엄마가 목 빠지게 기다리셨어. 그는 내 손에 들린 짐을 받아주려다 고급 백화점 로고가 박힌 쇼핑백을 보고 눈을 번쩍였다. 나는 몸을 틀어 그의 손을 피하고 안으로 성큼 걸어 들어갔다. 차가 막혀서요.
감정이라곤 한 톨도 섞이지 않은 건조한 대답이었다. 후끈한 보일러 열기와 기름 냄새가 훅 끼쳐왔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소파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귤을 까먹고 있었다. 나를 본 척도 하지 않았다. 왔냐? 왔으면 옷 갈아입고 부엌으로 들어가라. 둘째네는 아프다고 못 온다니까 이번 차례상은 내가 다 해야겠다. 그녀는 귤 껍질을 툭 던지며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명령했다. 참, 오다가 한우 사왔니? 옆 동네 며느리는 2+ 등급으로 사왔다던데. 너는 돈도 많이 벌면서 남들보다 못한 거 사온 건 아니지? 보톡스를 맞아 팽팽하다 못해 부자연스러운 그녀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내 돈은 당신 아들 통해 적금 붓느라 다 뺏어가고 내 돈으로 당신 체면치레까지 하라고? 샀어요. 나는 식탁 한 구석에 선물 상자를 내려놓으며 짧게 답했다. 선명한 마블링이 핀 2+ 등급 한우였다. 며느리로서 차리는 마지막 예의이자 이따 벌어질 최후의 만찬을 위한 최고급 안주였다. 그럼 됐다. 얼른 가서 일해라. 다들 배고프다. 시어머니는 귀찮은 파리를 쫓듯 손을 휘저었다. 나는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야근할 때 배어든 커피 향이 남아있는 코트가 이 집구석의 역겨운 냄새에 오염될 것 같아 불쾌했다. 부엌 싱크대에는 점심에 먹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음식 찌꺼기가 말라붙어 시큼한 냄새를 풍겼다. 내가 와서 치울 때까지 일부러 남겨둔 게 분명했다. 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수도꼭지를 틀었다. 쏴! 차가운 물줄기가 손등을 때렸다. 뼈가 시릴 듯한 냉기가 혼란스러웠던 머리를 차갑게 식혀주었다. 평소처럼 고무장갑을 끼고 순종적으로 설거지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저 흐르는 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지난 3년 하수구로 흘려보낸 내 청춘 같았다. 여보, 물 좀 줘, 목 마르다. 거실 소파에 누워 폰 게임을 하던 김지훈이 툭 던졌다. 나는 수도꼭지를 잠갔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그 뻔뻔한 등짝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떠다 먹어.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시끄러운 TV 소리를 뚫고 정확하게 꽂혔다. 김지훈이 게임을 멈추고 얼빠진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뭐?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물 먹고 싶으면 당신이 정수기에서 떠다 처먹으라고.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또박또박 씹어뱉듯 말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귤을 까던 시어머니의 손도 낄낄대던 시동생의 입도 멈췄다. 너 지금 남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남자가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피곤한데 물 한 잔 달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명절날부터 재수 없게 왜 이래? 재수 없다라. 내 피 같은 돈으로 둘째 아들 차 바꿔주고 자기 얼굴주름 펴고 살면서 나더러 재수가 없단다. 어머니, 말씀이 맞네요. 나는 갑자기 생글 웃었다. 지난 3년 부당한 요구에 굴복할 때마다 지었던 그 순종적인 미소였다. 좋은 날인데 제가 잠시 미쳤나 봐요. 밥 차릴게요. 김지훈은 그제야 안도한 듯 갱년기가 벌써 왔나 하고 투덜거리며 다시 게임에 열중했다. 나는 다시 싱크대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가방에서 고이 접어둔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냈다. 오늘 저녁상은 확실히 재수가 없을 거다. 하지만 그 불행의 주인공은 내가 아닐 것이다. 별표. 식탁 위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나는 일부러 아무런 요리도 새로 하지 않았다. 식탁 위에 올라온 건 시어머니가 냉장고에서 꺼내놓은 쉰내 나는 반찬 몇 가지뿐이었다. 쉬어 빠진 김치, 며칠이 지났는지 거무튀튀하게 변한 콩나물 무침, 제사상에 올렸다 내린 지 한참 되어 비쩍 마른 조기 2마리가 전부였다. 내가 사온 그 최고급 한우는 내일 차례상에 올려야 한다며 시어머니가 냉장고 깊숙이 숨겨버렸다. 밥 먹자. 다들 뭐해? 시어머니가 먼저 수저를 들었다. 시든 콩나물을 입에 넣으며 나를 흘겨보았다. 수민이 너 살림을 어떻게 배웠길래 명절상 꼬라지가 이게 뭐니? 내가 일찍 오라고 했으면 탕이라도 하나 끓여야지. 쯧쯧.
나는 식탁 끝머리에 앉아 내 몫으로 놓인 식은 밥반 공기를 내려다보았다. 수저는 들지 않았다. 김지훈이 밥을 한술 뜨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아, 진짜. 여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밥상이 이게 뭐야? 거지 발사계도 아니고. 옆집은 갈비찜 냄새 진동하던데 창피하게. 그러면서 식탁 밑으로 내 정강이를 걷어찼다. 퍽. 구두 코가 뼈를 강타했다. 날카로운 통증이 정수리까지 찌릿하게 올라왔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발길질 한 번이 내 이성이라는 끈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그러게. 너무 초라하네. 나는 나직하게 중얼거리며 젓가락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다. 고개를 들고 식탁에 둘러앉은 인간들을 천천히 훑었다. 탐욕스러운 시어머니, 비열한 남편, 기회주의자 시동생. 어머니가 드실 게 없다고 하시니 제가 특별히 준비한 메인 요리를 내와야겠네요. 내가 의자를 드르르 끌며 일어서자 김지훈이 멍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나는 부엌 찬장에서 가장 큰 접시를 꺼냈다. 평소라면 갈비찜이나 잡채가 수북이 담겼을 하얀 접시였다. 나는 빈 접시를 들고 와 식탁 정중앙에 쾅 하고 내려놓았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먹기 싫으면 나가. 어디서 행패야? 시어머니가 악을 썼다. 나는 대꾸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고이 접어둔 A4 용지 뭉치를 꺼냈다.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웨이터가 냅킨을 펼치듯 우아한 동작이었다. 첫 번째 장을 접시 바닥에 깔았다. 두 번째 장을 그 위에 비스듬히 겹쳤다. 세 번째, 네 번째. 접시 위에서 흑백의 꽃이 피어났다. 빽빽한 숫자와 글씨들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꽃이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출금 450만 원, 받는 분 박순. 출금 420만 원, 받는 분 박순. 나는 장인의 손길로 종이를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깔았다. 식탁 위에는 종이 스치는 소리와 김지훈의 거칠어진 숨소리만이 감돌았다. 마침내 마지막 장까지 다 올렸다. 고개를 들어 사색이 된 시어머니와 식은땀을 줄줄 흘리기 시작한 김지훈을 바라보았다. 나는 접시 위에 가득 찬 그 끔찍한 숫자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머니, 반찬이 없어서 어떡해요. 자, 여기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들이 가져다 준 몇억 원짜리 반찬. 내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어서 드세요. 왜 안 드세요? 이거 마련하느라 당신 아들이 담배도 끊고 마누라를 등신 취급하면서 모은 효심인데. 식기 전에 드셔야죠. 나는 젓가락으로 맨 위에 있는 내역서 한 장을 집어 굳어버린 시어머니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다. 많이 드세요, 어머니. 아직 배고프시잖아요. 정적이 흘렀다. 숨이 나. 그게 아니고. 김지훈이 벌떡 일어나다 무릎으로 식탁 다리를 걷어찼다. 쿵 소리와 함께 식탁이 휘청거렸다. 그는 허둥지둥 접시 위에 종이를 낚아채려 했다.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 나는 차갑게 그의 말을 끊었다. 눈빛은 순식간에 면도날처럼 예리해졌다.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다. 방금 전 비싼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긴급하게 작성한 이혼 소장, 그리고 혼인 내 재산 은닉 및 악의적 증여에 관한 내용 증명 초안이었다. 나는 이 두 개의 서류 뭉치를 식탁 위, 그 어지러운 거래 내역서들 위로 거칠게 내리쳤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법정에 가서 판사님 앞에서 변명해. 공포에 질려 일그러진 김지훈의 얼굴을 보자 가슴속에서 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짜릿한 쾌감이 솟구쳤다. 그것은 지난 3년 동안 묵혀왔던 원한이 가장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로 변해 심장을 찌르는 순간이었다. 김지훈, 우린 끝이야.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다. 그녀는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다. 너 이 독한 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집안을 풍비박산 낼 작정이야. 내 아들이 나한테 효도하겠다는데 내가 뭔 상관이야. 자식이 부모 챙기는 게 천륜이지. 효도. 나는 고개를 돌려 여태껏 입도 뻥긋 못하고 있는 시동생에게 시선을 꽂았다. 정확히는 그 손목에 감긴 번쩍이는 명품 시계에 시선을 고정했다. 큰며느리가 뼈 빠지게 야근해서 번 돈으로 백수 둘째 아들 차 뽑아주고 명품 시계 채워주는 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대단한 효도인가요? 내가 한 걸음씩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내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머니, 제 돈으로 강남 가서 하신 안면 거상 수술, 효과는 참 좋네요. 그런데 어쩌죠? 얼굴 가죽을 아무리 팽팽하게 당겨놔도 그 속의 시커먼 심보는 가려지지가 않아서. 너. 시어머니는 분에 못 이겨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여보, 그만해. 김지훈이 달려들어 내 팔을 붙잡으려 했다. 집에 가서 얘기해, 응? 제발 부탁이야. 여기서 이러지 마. 옆집 사람들 다 듣잖아. 옆집 사람들? 나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 반동으로 김지훈이 비틀거렸다. 그래요. 동네방네 다 와서 보라고 하죠. 며느리한테는 비싼 한우 사오라 시키고 자기는 아들한테 쉰 김치 조각이나 먹이는 시어머니 낯짝 좀 구경하라고요. 나는 미련 없이 현관으로 몸을 돌렸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와 김지훈의 애원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내 귀에는 그저 패배한 개들의 짖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옷걸이에 걸린 코트를 집어입고 단추를 하나하나 채웠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는 침착한 동작이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은행 VIP 전용 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네, 접니다. 한수민이에요. 제 명의로 발급된 가족 카드 전부 정지해주세요. 네, 지금 당장요. 즉시. 수화기 너머로 상담원의 정중한 확인 멘트가 들렸다. 나는 전화를 끊고 사색이 된 가족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이 집 전세 보증금, 절반은 제 명의인 거 아시죠? 내일 제 담당 변호사가 연락할 겁니다. 기한 내에 제 몫의 보증금 반환 못하시면 길바닥에 나앉을 준비하세요. 마지막 선고를 내린 나는 문을 활짝 열었다. 복도에 차가운 바람이 훅 끼쳐 들어와 집안에 역겨운 묵은 내를 흩어놓았다. 나는 발을 내디뎠다. 또각. 시멘트 바닥을 울리는 하이힐 소리가 경쾌했다. 한 걸음, 두 걸음. 내 손이 오롯이 내 것인 자동차의 문손잡이에 닿았다. 그 순간 나는 뒤를 돌아 멀어져 가는 불이 환하게 켜진 그 지옥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차 문을 열었다. 별표. 엔진의 굉음이 좁은 지하 주차장을 울렸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짐승이 우리를 부수고 나오는 포효 같았다. 나는 엑셀을 밟았다. 수많은 야근의 피로를 함께했던 내 중형 세단은 곰팡내 나는 아파트를 가차없이 뒤로 하고 튀어나갔다. 백미러 속에서 허둥지둥 쫓아나오던 김지훈의 모습이 급격히 작아지더니 이내 경기도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삼켜졌다. 조수석에 던져둔 휴대폰이 미친 듯이 발광하기 시작했다. 웅쿵쿵. 화면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남편, 시어머니, 도련님이라는 글자가 번갈아 가며 떴다. 나는 전화를 끊지도 전원을 끄지도 않았다. 그저 손을 뻗어 휴대폰을 뒤집어 가죽 시트 위에 엎어버렸다. 텅 빈 차 안에서 마치 죽어가는 매미처럼 헛된 비명을 지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차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도로 양옆의 가로등이 유성처럼 뒤로 흘러갔다. 창문을 열자 시속 100km의 칼바람이 들이닥쳐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뺨에 남아있던 미지근한 온기마저 날려버렸다. 추웠다. 뼛속까지 시렸다. 하지만 그 한기가 오히려 머릿속을 맑게 깨웠다. 3년 전 신혼 첫날 밤이 떠올랐다. 그날도 이렇게 추운 겨울이었다. 김지훈은 나를 껴안으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미래를 위해 한 푼이라도 아끼자고 했다. 그날 밤 우리는 호텔비가 아까워 신혼여행 스위트룸도 취소하고 곰팡이 핀 반지하 신혼집으로 돌아왔었다.
그때는 그게 낭만이고 함께하는 고생인 줄 알았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건 나 혼자만의 멍청한 학대였다. 내가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은 시동생의 손목 위에서 빛나는 명품 시계가 되었고 시어머니 얼굴에 보톡스가 되었으며 낡은 식탁 밑에서 내 정강이를 걷어차던 김지훈의 구둣발이 되었다. 짧은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시선이 왼손 약지에 머물렀다. 설거지와 독한 세제 때문에 광택을 잃고 흠집투성이가 된 민문이 결혼 반지. 나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 반지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부은 손가락 마디에 걸려 잘 빠지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살가죽이 쓸려 벌개졌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침내 3년 동안 나를 올가매던 금속 고리가 툭 하고 빠져나왔다. 나는 창문 내림 버튼을 눌렀다. 바람 소리가 거세졌다. 나는 손을 들어 칠흑 같은 밤하늘을 향해 반지를 던져버렸다. 그것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고속도로의 먼지 속으로 사라졌다. 걔한테나 줘버린 내 3년의 청춘과 함께. 별표.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 로비. 고급스러운 향기와 묵직한 첼로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기름 냄새 밴 코트를 입은 나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조금 이질적으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유일하게 가족 카드로 무기지 않은 온전히 내 명의인 블랙카드를 프런트 데스크에 내밀었다.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 하나 주세요. 지금 바로요. 직원은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미소로 두 손으로 카드를 받았다. 네, 한수민 고객님. 환영합니다. 10분 뒤 나는 최상층 스위트룸의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찬란하게 펼쳐져 있었다. 한강은 검은 비단처럼 도시를 휘감고 흘렀고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고고하게 빛나고 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내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적막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시끄러운 TV 소리도 김지훈의 짜증 섞인 코골이도 없었다. 딩동. 룸서비스였다. 직원이 카트를 밀고 들어와 은색 뚜껑을 열었다. 뜨거운 김과 함께 황홀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최고급 소갈비 구이였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고기는 대리석처럼 아름다웠다. 곁들여진 정갈한 반찬들과 미리 디캔팅된 레드와인 한 병. 시댁에 가져갔다가 식탁에도 못 올려본 그 한우보다 훨씬 비싸고 훨씬 좋은 고기였다. 직원이 물러가고 나는 푹신한 벨벳 소파에 앉아 나이프를 들었다. 첫 점을 입에 넣자 풍부한 육즙이 혀끝에서 폭죽처럼 터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순수하고 완벽한 미식이었다. 나는 씹고 또 삼켰다. 그런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 하얀 접시 가장자리를 적셨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후회되어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억울함이었다. 김지훈의 명품 패딩을 사주려고 2달 동안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던 내가 떠올랐다. 시어머니 생신 용돈 맞춰드리려고 사고 싶었던 구두를 장바구니에서 삭제했던 내가 떠올랐다. 나는 수행자처럼 나를 학대하며 그게 현명한 아내고 알뜰한 살림인 줄 알았다. 그 결과가 고작 이거였나? 나는 고기를 크게 썰어 입에 넣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우적우적 씹었다. 와인 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알싸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 속에 불을 질렀다.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은 이제 잠잠했다. 설정에 들어가 익숙한 번호 3개를 차단 목록에 등록했다. 그리고 은행 앱을 열었다. 오롯이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며 나는 눈물을 훔쳤다. 한수민, 명절 축하해. 나는 텅 빈 방을 향해 건배하듯 빈 잔을 들어 올렸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단단했다. 이 식사는 겨우 에피타이저일 뿐이야. 별표. 같은 시각, 경기도의 낡은 아파트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뭐예요? 왜 결제가 안 돼요? 김지훈은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소주 2병과 담배 한 갑이 들려 있었고
뒤에 줄 서 있던 젊은이들이 짜증스럽게 혀를 찼다. 손님, 도난분실정지 카드라고 뜨는데요. 알바생은 무표정한 얼굴로 카드를 돌려주었다. 다른 카드 없으세요? 김지훈의 손이 덜덜 떨렸다. 한수민이 준 가족 카드였다. 지갑 속에 있는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카드였다. 자기 월급 통장은 엄마가 쥐고 있고 그놈의 적금은 이미 엄마의 샤넬백과 동생의 자동차로 변해버린 지 오래였다. 이럴 리가 없는데?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에요. 김지훈은 억지를 부려봤지만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기계 멀쩡해요. 방금 앞 손님도 결제하고 가셨어요. 알바생의 눈빛에 경멸이 스쳤다. 돈 없으면 좀 비키시죠? 뒤에 손님 기다리시는데? 아씨, 진짜 재수없게. 김지훈은 물건을 내팽개치고 도망치듯 편의점을 빠져나왔다. 칼바람이 얇은 니트 사이로 파고들어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습관처럼 한수민에게 전화를 걸어 욕이라도 퍼붓고 싶었다. 지금 거신 전화는 고객의 요청으로 기계적인 안내 음성이 50번째 반복되었다. 가로등 아래 멍하니 선 김지훈은 휴대폰 화면 속 익숙한 아내의 사진을 보며 발끝에서부터 차오르는 거대한 공포를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자 그를 반기는 건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엄마, 왜 불을 안 켰어? 현관 스위치를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었다. 누르지 마, 차단됐어. 어둠 속에서 동생 김지민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전기요금 미납돼서 한전에서 원격으로 끊었대. 전기세, 김지훈은 멍해졌다. 공과금은 항상 수민이가. 말을 하려다 턱 막혔다. 그랬다. 전기, 수도, 가스, 심지어 이 집의 인터넷 요금까지 전부 한수민의 카드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었다. 형,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휴대폰 불빛에 비친 김지민의 얼굴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이트 가서 부킹하려는데 형수가 준 카드가 안 긁혀서 개망신 당했다고. 형수가 형 말이면 죽는 신용도 한다며? 그래, 지훈아 어소파 쪽에서 시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방금 홈쇼핑 주문하려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 걔가 미쳤나봐. 감히 시댁카드를 끊어. 그게 홧김에 그런 걸 거야. 김지훈은 침을 꿀꺽 삼키며 가족을, 아니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여자들 원래 한 번씩 이러잖아. 며칠 지나서 화 풀리면 꼬리 내리고 돌아올 거야? 걔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데 이혼녀 딱지를 달겠어? 오기만 해봐라. 시어머니가 허벅지를 퍽 내리쳤다.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거야. 위자료 명목으로 이 진명이도 내 앞으로 돌려놓으라고 할 거야. 어디서 건방지게. 그때였다. 밖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 틈으로 하얀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다. 김지훈은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종이를 집어들었다. 집주인이 보낸 통지서였다. 수신, 김지훈 귀하. 전세 계약 만료 안내? 계약 갱신을 원하실 경우 시세 상승분 반영하여 보증금 1억 원을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시 만기일에 즉시 퇴거 바랍니다. 추신, 공동 임차인 한수민 씨로부터 본인 지분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 증명이 도착하여 함께 통지합니다. 김지훈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종이가 팔랑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보증금 반환. 시어머니가 달려들듯 종이를 낚아채 읽더니 흰자위를 보이며 뒤로 넘어갈 듯 비틀거렸다. 그 벼락 맞으려니. 돈을 빼가겠다고? 그럼 우린 어디서 살아? 그 돈 이미 둘째 아들 수입차 할부금 막는 데 썼고 나머지는 피부과 시술과 다단계 건강식품 사는데 다 녹아버렸다. 엄마, 돈 어딨어? 그거 내 집 살 돈이라고 했잖아. 김지훈이 어머니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눈에 핏발이 섰다. 내 3년치 월급이 다 들어간 돈이라고. 몇 억이잖아. 돈 어디 갔어? 아이고, 이걸 어째.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 시어머니가 그를 밀쳐냈다. 다 우리 가족 잘 살자고 쓴 거지. 지민이 장가 보내려면 차라도 좋아야 할 거 아니냐. 내가 내 엄마인데 돈 좀 쓴 게 죄냐? 그게 전부였는데. 내 전 재산이었다고.
김지훈의 처절한 비명이 어두운 거실을 울렸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다. 휴대폰 불빛이 스쳐 지나간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저녁상이 그대로 있었다. 쉬어 빠진 김치,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콩나물. 그것이 그가 아내를 기만하고 3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얻은 효도의 대가였다. 별표. 한 달 후.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 회의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축하하네. 한수민 과장 아니지. 이제 한 팀장인가. 본부장이 임명장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다. 이번 프로젝트 정말 완벽했어. 특히 마지막 위기 관리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더군. 냉철하고 결단력 있었어. 나는 임명장을 받아들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몸에 딱 맞게 재단된 맞춤 슈트를 입고 흐트러짐 없는 메이크업을 한 거울 속의 여자. 눈빛은 총명했고 기세는 당당했다. 부엌 구석에서 눈치나 보던 며느리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승진 축하 회식은 회사 근처의 흑돼지 전문점이었다. 참숯이 타오르고 두툼한 오겹살이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며 고소한 냄새를 풍겼다. 동료들이 건배사를 외치며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였다.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멀티미디어 메시지였다. 그냥 지우려다 손가락이 멈칫했다. 나도 모르게 메시지를 열었다. 흐릿한 사진 한 장, 배경은 한 사람이 눕기도 벅차 보이는 지저분한 고시원 쪽방이었다. 김지훈이 러닝셔츠 차림으로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휑했다. 그의 손에는 컵라면 하나가 들려 있었고 바닥에는 새빨간 편의점 볶음김치 봉지가 뜯겨 있었다. 사진 밑에는 구질구질한 장문의 문자가 달려 있었다. 여보 수민아, 나 진짜 잘못했어. 엄마가 매일 나보고 죽으라고 욕해. 지민이 놈은 차 팔아서 도망갔어. 나 집에서 쫓겨나서 여기 고시원에 있어. 제발 전화 좀 받아주라. 당신이 끓여준 된장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하니 콩나물국이라도 좋아. 나는 그 문자를 내려다보았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했다. 마치 비를 쫄딱 맞고 떨고 있는 길 잃은 똥개를 보는 기분. 아주 약간의 동정심은 들지 몰라도 결코 내 집으로 들이고 싶지는 않은 그런 기분. 나는 알고 있었다. 저 개가 돌아오려는 건 주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단지 배가 고파서라는 것을. 한 팀장님. 뭐 하세요? 고기 다 익었어요. 얼른 드세요. 옆자리의 후배가 노릇하게 익은 고기 한 점을 내 접시에 올려주었다. 제주도에서 직송된 흑돼지였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그 번호를 영구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그리고 싱싱한 상추 위에 고기를 올리고 쌈장을 듬뿍 찍어 입안 가득 넣었다. 육즙이 입안에서 팡팡 터졌다. 정말이지 꿀맛이었다. 창밖에는 어느새 서울의 봄이 와 있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햇살은 눈물이 날 만큼 눈부셨다. 하지만 김지훈과 그 탐욕스러운 가족들에게는 이제 막 끝이 보이지 않는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다. 끝.